1830년 한 소녀가 누군가에게 맞으며 비명을 지르고 젠타라는 소녀는 그 광경을 지켜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소녀를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는데 그 남자는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애원하지만 아버지는 무시하고 떠납니다. 이후 젠타는 여동생을 확인하러 가고 여동생이 탈출한 것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여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젠타는 길가에 서 있는 여동생을 발견합니다. 젠타는 여동생의 한쪽 눈이 붉게 변한 것을 알아챕니다. 젠타는 도와주지 못한 것을 사과하려 하지만 여동생은 도왔더라면 젠타도 곤란해졌을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여동생은 젠택에 혼자 두라고 하지만 젠타는 거절하고 함께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수잔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날씨가 매우 추운 숲속에 어느 곳으로 함께 도망칩니다.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 도와주려 하지만 그 순간 젠타는 극심한 피로로 기절합니다. 깨어나 보니 낯선 사람이 여동생 옆에서 자신을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대장장이 마을이었습니다. 수잔은 불안해하며 이 마을이 매우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곧 낯선 사람은 자신의 집에 도착하고 그의 딸이 곧바로 그를 맞이합니다. 젠타와 수잔은 이런 가족이 없다는 사실에 슬퍼합니다. 그 남자는 딸에게 이 두 사람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며 자신이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딸 시라이는 기뻐하며 곧바로 그들에게 다가가 이름을 묻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시라이는 친구하자고 말하고 젠타는 알겠다고 시라이짱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가족이 될 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젠타는 충격을 받고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밤이 되고 젠타는 남자가 칼을 청소하는 것을 봅니다. 젠타는 그에게 사무라이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남자는 아니라고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호위라고 대답합니다. 젠타는 그 남자의 검에 놀랍니다. 다음날 아침 시라이는 젠타와 함께 수영장에 나가고 수장과 새 친구도 합류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후에 시츠는 시라이에게 왜 그렇게 많은 댕고를 먹는지 묻고 채소가 더 건강하니 채소를 더 먹으라고 말합니다. 시라이는 어머니가 댕고를 아주 잘 만들기 때문에 자신은 댕고를 너무 좋아해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 후 시츠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러 어머니께 갑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젠타는 시라이에게 어머니에 대해 묻고 시라이는 어머니의 이름이 유카지이며 그들이 도시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람이라고 말하며 어머니는 신사를 떠나지 않죠? 라고 묻습니다. 시라이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자신은 이츠케이메에 속해 있으며 이 이름은 불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경호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 힘은 보통 사람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해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해 슬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3년 후 젠타는 시라이의 아버지에게서 목검술 훈련을 시작하지만 패배합니다. 젠타는 전혀 발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라이의 아버지는 그가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몇 년 안에 그가 상당히 발전할 것이지만 집중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 남자는 그 후 일하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라이는 아버지에게 검을 돌려주며 잊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모두 작별 인사를 합니다. 시라이는 젠타를 찾아가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젠타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시라이는 자신이 언니니까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젠타는 자신이 더 나이가 많으니 어떻게 언니가 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시라이는 자신이 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는 언니라서 나이가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수잔이 일어나 그들에게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젠타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시라이가 아침이라고 알려주자 두 소녀는 젠택에 도움을 청하며 손을 내민다. 시라이의 아버지 모토하루가 죽은 후 젠타는 마을의 위대한 전사이자 수호자가 된다. 신사에서 회의가 열리고 여사제는 그가 악마들과 싸울 때마다 매우 효과적으로 물리치는 것을 칭찬하며 감탄한다. 젠타는 그저 마을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여사제는 이번에 어떤 종류의 악마인지 묻는다. 젠타는 인간으로 변장하여 눈에 띄지 않게 마을에 잠입하려 한다고 대답한다. 수장은 악마가 여사제를 죽이려 했다고 언급하며 악마는 수천 년 동안 살 수 있지만 여사제의 간을 먹으면 불멸의 존재가 된다고 말한다.
경비병 중 한 명은 아직 이 악마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 대화의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반장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대답하며 전임 여사제 유카즈가 악마 중 하나에게 살해당했고 모토하루가 목숨을 바쳐 짐승을 물리쳤다고 알립니다. 여사제는 악마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성검 유라이를 찾으려 한다고 믿습니다. 악마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검입니다. 반장은 이 검이 이 도시에서 뛰어난 기술로 만들어졌고 1세기 동안 효과를 잃지 않고 강력한 마력을 지녔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마들은 그 마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경비대원 기요마사는 이츠케임에는 2명의 경혜의원이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저 이상한 남자, 겐타는 검술 외에는 재능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겐타는 기요마사에게 자신과 문제가 있냐고 묻습니다. 예시려렴 도리 썸미시리였다. 여사제가 중재하며 이곳은 경건한 장소이니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겐타는 사과하고 여사제는 기요마사에게 그도 경비대원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는 확인하며 자신은 그녀를 경호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이 회의가 끝났다고 말하자 모두 떠납니다. 겐타만 남아 기요마사를 화나게 합니다. 여사제는 겐테게 밖에 혼자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확인합니다. 그녀는 격식을 차리지 말라며 밖으로 나가 겐타를 놀라게 합니다. 여사제는 이전에도 격식 없이 대해 달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여사제이기에 존경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단둘이 있을 때는 이름으로 불러 달라고 합니다. 그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겐타가 그녀의 본명인 시라이라고 부르자 그녀는 얼굴을 붉힌다. 시라이는 겐택의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하는 건 이기적인 거라고 말한다. 겐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츠케임에는 의지할 수 있는 호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시라이는 겐택에 감사를 표하고 수잔도 여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잔을 보러 같이 가자고 부탁한다. 겐타는 자고 있는 수잔에게 간다. 그는 만약 누군가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신사의 규칙 때문에 처형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시라이는 그가 악마와 싸우느라 3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싶었다고 말한다. 겐타는 그것 또한 신사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고는 수잔을 깨워 그리웠다고 말하지만 이 사당은 수잔에게 출입 금지 구역이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수잔은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이유를 묻습니다. 겐타는 규칙이 그렇다며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수잔은 동의합니다. 그러자 겐타는 누군가 온다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합니다. 수잔은 자신에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안심시키고 곧바로 나갑니다. 수석 경비원이 시라이에게 와서 몇 가지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니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시라이가 허락하자 수석 경비원은 겐택에 몇 분만 밖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겐타는 시라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라이는 그에게 부탁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밖으로 나오자 시라이는 도시의 안전이 그의 손에 달려 있으며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수호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겐타는 과거 시라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때를 떠올립니다. 시라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이 새로운 공주가 될 것이며 어머니가 목숨을 바친 이 도시를 사랑한다고 겐택에 말합니다. 그녀는 과거처럼 이 도시가 강해야 하며 이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이후로 그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겐타는 다시 만날 때까지 일할 것이며 모토하루의 뒤를 따라 악마들을 모두 물리치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마을 수비대가 되어 다시 그녀를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로 돌아와 공주의 방을 나섰습니다. 두 악마에게 시선이 향하고 한 악마가 상황을 묻습니다. 여자 악마는 수잔이를 보면서 모든 게 잘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전에 본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겐타의 집으로 장면이 바뀌고 겐타가 일어나 방을 나섭니다. 수잔이도 일어나 겐타에게 절에 갈 거냐고 묻습니다. 겐타는 정오까지는 일이 없다고 대답하고 수잔이는 그 말에 기뻐하며 겐타를 안으려 합니다. 그때 겐타는 가면이 눈에서 벗겨진다고 말하고 수잔이는 다시 가면을 고쳐 눈을 가립니다. 시라이가 도착하고 겐타는 놀라 어떻게 여기 온 거야? 라고 묻습니다. 시라이는 몰래 나왔어. 오늘 하루 같이 보내자 라고 말합니다. 겐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당신은 공주님이고 위험해요. 시라이는 대답했어요. 지도자의 허락을 받았어요. 수잔이는 말했어요. 예전처럼 함께 아침을 먹어요. 그 후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고 수잔이는 겐타가 시라이를 위해 더 좋은 음식을 가져왔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겐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때릴 거야. 시라이가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수잔이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겐타는 주장했어요.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나가고 저도 강할 수 있어요. 시라이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수잔이가 맞다고 했어요. 맞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혜진타가 말했어요. 둘 다 문제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많이 웃었어요. 수잔이가 혜진택에 말했어요. 알았어요. 쳐봐요. 겐타는 수잔이를 향해 손을 들었지만 그녀를 칠 수 없었어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그녀를 그냥 두겠다고 말했고 그들은 다시 웃었어요. 겐타는 시라이와 함께 가려고 준비했고 수잔이는 정말 행복했어요. 겐타가 수잔이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행복해요? 공주님과 즐거운 데이트를 하러 가니까 그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외출했고 겐타는 시라이와 함께 걸어가는 동안 아무도 그녀가 공주인 줄 알아보지 못했는데 겐타가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단둘이 있는 모습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치토세 어머니에게 단골을 부탁하러 갔고 치토세 어머니는 놀란 듯이 겐택에 저분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 친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라이는 단고 10인분을 요청했지만 겐타는 단고 2인분과 차만 주문하자 시라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치토세 엄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네요? 라고 물었습니다. 겐타는 오랜만이라서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라이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치토세의 엄마는 겐택의 음식을 대접하며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간식을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겐타는 놀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치토세의 엄마는 어렸을 적에 늘 와서 간식을 달라고 했던 걸 기억하며 그때를 사과했습니다. 겐타는 괜찮다고 말한 뒤 간식을 먹고 정말 맛있다고 말했고 치토세의 엄마는 겐타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 후 겐타는 시라이에게 더 이상 내 오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도시의 수호자가 되었으니까요. 시라이는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시라이는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말씀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겐타는 아버지께서 항상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아버지가 함께 계시며 인도해 주시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이는 부모님처럼 도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만나던 장소 좋아하는 곳으로 갔고 시라이는 겐택에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겐타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이는 그 말을 듣고 기뻤다고 대답하며 나만 생각하고 너를 끌어들여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겐타는 시라이에게 지금 만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라이는 물론이라고 대답하며 이곳에 겐타와 함께 온 이유는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이 두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며 그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들어줄까요? 겐타는 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라이는 겐택에 기요마사와 결혼할 것이라고 어제 지도자가 그녀에게 후계자를 낳아야 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기요마사가 근위병이며 도시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도시의 수장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알렸습니다. 우리 결혼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합의에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라이로서 말하자면 겐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공주로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시라이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함께 먼 곳으로 가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오해점타 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겐타는 물론 거절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시라이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그녀에게 이 도시와 공주를 지킨다는 맹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라이가 아니라 그는 그녀에게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훈련했고 만약 그녀와 도망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며 훈련한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라이는 말했습니다. 당신과 저는 매우 닮았어요.
모든 것이 끝나면 누구와 함께 사는가보다 어떻게 사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녀는 공주가 되는 길을 스스로 택했고 그 정체성을 버린다면 그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신의 발걸음이 잘못되었다면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끝까지 자신에게 충실하고 사랑해 줄 때까지 공주로서 살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킬 때까지 경호원으로 남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홀로 불안해하는 스즈니의 모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시라이가 신사에서 진택에 숲속에 악마 2마리가 돌아다닌다며 자신은 기요마사가 지킬 테니 진타가 없애러 가라고 지시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진타는 알겠다며 최대한 빨리 해치우고 오겠다고 했고 기요마사는 진타에게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 후 진타는 신사를 나섰고 기요마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요마사가 진타를 불러 세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내가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나? 진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요마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진타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를 보호하고 공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요마사는 그에게 사랑하지 않는 척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미쳤나 이 사람아? 진타는 물론이라고 말하고는 걸어가 버렸고 기요마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요괴가 접근했을 때 혼자 있던 스즈니로 넘어갑니다. 그 후 숲속에서 요괴들을 찾던 진택에 갑자기 요괴 중 하나가 공격을 가합니다. 요괴는 기습 공격이었다며 어떻게 피했냐고 묻습니다. 진타는 너희 요괴 2마리를 안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한 마리는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요괴는 자신이 도시 안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진타가 요괴를 공격하고 치지만 요괴에게는 적중하지 않습니다. 요괴는 방역하여 진타의 얼굴을 다치게 합니다. 진타는 다시 악마를 공격하여 악마의 손을 잘라냈다. 하지만 악마는 다른 손으로 진타를 공격했지만 진타는 공격을 피했다. 악마는 잘린 손을 잡고 말했다. 역시나 대단하군. 우리 악마들은 수백 년을 살지만 너희 인간들은 짧은 생을 살지. 하지만 너희 악마들은 너희의 꿈을 다른 이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너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지. 그러고는 진타를 바라보며 그 검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에 대한 도전 이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타는 대답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죽일 것이다. 다음은 스즈니입니다. 마녀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스즈니는 그녀가 마녀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녀는 물론 나도 너처럼 악마라고 말하며 두 사람이 매우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스즈니는 아니라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은 인간이며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녀는 형제자매의 사랑은 놀랍지 않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 대한 사랑이 그녀를 인간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의 오빠가 그녀를 많이 감싸주었기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마녀는 그게 놀랍다고 말한 뒤 내 오빠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스즈니는 마녀에게 다가가 그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녀는 스즈니에게 네 마음속에는 어린 소녀가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즈니에게 그의 오빠를 해치려는 자가 있다며 힘을 빌려줄 것이냐고 물었다. 그저 자신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녀는 스즈니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스즈니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당신이 나를 해칠 수 없더라도 오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마녀는 스즈니에게 이것을 보고도 내 생각을 고소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녀는 미래를 보여주었어요. 시라이가 기요마사와 결혼하는 모습을 스즈니에게 보여준 후 자신이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미래를 공유할 수 있지만 짧은 순간만 볼 수 있다고 말했죠. 스즈니는 밖에 있는 마녀를 불러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시라이가 정말 그랬는지 물었죠. 마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어요. 스즈니는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고 마녀는 그녀가 믿지 않으면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마녀는 다시 손을 뻗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오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즈니는 마녀에게 손을 뻗었어요. 이제 진타로 시점이 바뀌면서 그는 계속해서 악마와 싸우고 있었어요. 그는 물에 밀려났고 그 뒤로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진타는 악마에게 인간을 해치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악마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타는 그 말은 곧 악마가 본능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자신은 특정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악마는 다른 악마들과 달리 자신의 본성에 반항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타는 자신은 악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는 자신이 강력한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악마들을 흡수하여 힘을 얻고 그로 인해 엄청난 힘을 얻어 구조가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타는 악마를 공격했지만 악마의 힘에 팔이 잘리고 검이 부러지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타는 부러진 검 조각을 잡아 악마의 몸에 찔러 넣어 결국 악마를 죽였습니다. 악마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며 함께 있던 다른 악마는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미래, 구체적으로 170년 후 더 강력한 악마가 와서 이 도시의 악마 아이들을 지배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했고 그래서 이곳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타는 악마의 말에 놀라 함께 사는 악마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스즈니를 떠올렸고 악마는 진타의 머리를 잡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악마는 그에게 자신이 맹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를 죽일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공주에게로 시점이 바뀝니다. 기요마사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그녀는 진타가 먼저 악마들을 처치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지금이 적기이며 만약 지금 결혼하지 않으면 진타 앞에서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서 떨어져 결정은 그녀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공주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요마사에게 집중하며 자신이 잘못되었고 도시를 위해 지금 그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지만 수즈니와 함께 들어온 여마왕에게 갑자기 방해를 받았다. 수즈니는 일어난 일을 보고 공주에게 왜 그러는지 물었다. 의식을 회복한 진타는 자신의 잘린 팔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는 수즈니를 확인하려고 도시로 달려갔지만 도시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시 공주에게 돌아가 보면 수즈니는 자신이 진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공주는 어떤 젊은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공주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즈니는 고집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타는 집에 도착했지만 수즈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공주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 저택으로 장면이 바뀌고 수즈니는 공주에게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도록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진타가 항상 행복하길 바라는 내 마음을 알면서도 이러는 거야. 공주는 스즈네에게 대답했어. 진타를 위해 그랬다는 건 알지만 내 마음과 몸은 계속 어린 채로 남아서 그의 어린 여동생으로 남아있어야 해. 스즈네는 말했어. 전에는 그렇게 믿었고 너를 위해 이 모든 걸 감수할 의향이 있었어. 공주는 스즈네에게 대답했어.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한 사람일 뿐이고 진타의 마음에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도시 전체를 지켜야 하는 공주니까. 스즈네는 공주에게 진심이냐고 물었어. 내 오빠에 대한 사랑을 이 낯선 사람들을 위해 버릴 거야. 그 후 그녀는 눈에서 안대를 벗고 웃기 시작하며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 그녀는 공주에게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어. 마녀가 스즈니에게 말했어. 내 말이 맞았지. 내 오빠는 저 여자를 위해 목숨 걸고 숲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공주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겨 그를 배신하고 있잖아. 진실을 모른 채 허우적대는 게 우습지. 그녀는 스즈니에게 속임수를 쓰는 저 공주 때문에 내 오빠가 다친 게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스즈니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후 스즈니는 마녀로 변신했고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공주에게 지금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기요마사가 칼을 잡고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마녀가 그를 쳐서 기절시켰다. 칼이 세우즈니에게 다가오자 마녀는 기요마사를 밀쳐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다. 그 후 스즈니가 검을 잡았지만 진타가 그들에게 다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라이는 진타를 껴안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진타의 팔 안에서 머리가 잘려나가면서 진타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세우즈니가 시라이를 찌르는 것을 보았지만
진타는 검으로 스즈니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공격을 피하며 진택에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진타는 그 요괴에게 스즈니냐고 물었습니다. 스즈니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타는 그녀에게 왜 시라이를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스즈니는 네가 행복해지라고 그리고 네가 웃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타는 스즈니에게 그게 어떻게 논리적이냐고 물었다. 스즈니는 설명하겠다며 공주가 속이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했기에 진타가 슬퍼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진타는 그녀에게 제발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스즈니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는 거냐고 말했다. 그녀는 완전한 거짓말쟁이야. 그러고는 자신이 죽은 후에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없을 것이며 자신이 한 일은 훌륭했다고 말하며 피곤하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진타는 그녀에게 우리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사람들을 배신했어 라고 말했다. 시라이를 죽이고 도시 전체를 불태웠잖아. 이제 와서 피곤하다고 말하는 거야. 스즈니가 물었어. 문제라도 있어. 진타는 대답했어. 내가 오랫동안 알던 스즈니는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그러고는 그녀를 공격하며 때리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때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에 충격을 받았어. 그러자 진타도 악마로 변신하며 자신이 죽인 악마의 힘을 얻었어. 스즈니는 그런 그를 보고 자신을 방어하려 했고 그를 위해서 일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진타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 스즈니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날 버릴 거라고. 그녀는 그가 다르다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 중 그가 자기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그가 필요 없다고 그가 자신에게 전부였지만 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더니 지옥에 가서 살겠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재빨리 그를 공격하며 그의 주위를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그에게 말했어요. 죽어야 해. 그리고 그녀는 손을 그의 몸속에 찔러 넣었어요. 손을 빼려고 했지만 뺄 수 없었어요. 그때 진타는 새로운 힘을 사용하여 그녀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했고 그것은 스즈니를 밀쳐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일격 후에도 다시 일어섰어요. 진타는 그 정도의 타격으론 부족하다고 말했어. 그리고는 다시 한번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다른 여마왕이 대신 다쳤어. 그 여마왕은 스즈니에게 멀리 가라고 했어. 그러자 스즈니는 떠났고 진타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여마왕의 몸에서 손을 뺄 수 없었어. 그는 세투즈니를 불렀지만 그녀는 화가 나서 말하고 싶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거라고 말했어. 그녀는 얼마 후 다시 그들을 찾아올 것이고 그게 마지막 방문이 될 거라고 말했어. 여마왕은 기쁘게 웃으며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어. 진타는 여마왕의 몸에서 손을 빼고는 그들은 많은 피를 흘리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 여마왕은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바라는 바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미래를 보았다며 우리 악마들은 변화하는 시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빛이 우리의 터전을 빼앗아가며 어둠이 빛을 삼켜버릴 거라고. 결국 악마들은 과거처럼 단순한 신화가 아니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제 동족들의 미래를 확보했으니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불을 껐다. 그 후 진타는 시라이를 붙잡고 이 모든 훈련을 받고도 그녀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격렬한 분노를 느꼈다. 진타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근위대장에게 가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진타는 도시 밖으로 나가 재훈련을 받아야 하며 큰 악마가 도시를 공격할 때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위대장은 그가 자신의 누이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신이 그녀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진타는 자신도 시라이를 사랑했고 그녀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일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내면의 악은 그에게 수존이를 죽이라고 재촉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근위대장은 대답했습니다. 네가 악마가 된 지금 나는 내게 살인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품위가 있습니다. 자르네의 잔이된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택에 검을 주었습니다. 진타는 검을 받아 뽑았습니다. 그러자 대장은 이제 너는 레이가 되었으니 규칙과 전통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카지를 더해 지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했습니다. 진타는 이 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장은 H카멘 가문의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으니
이 검을 어둠 속에 두면 먼지만 쌓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 검이 그대와 함께한다면 공주는 죽음 속에서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 선장은 진타와 공주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기요마사가 공주에게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이익을 위해 기요마사가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고 공주에게 말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행복만을 바랐을 뿐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비극은 그에게 깊은 짐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 진타는 떠났고 그때 치토세의 어머니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정말 떠나시겠습니까? 그녀는 울면서 그를 언제나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천년 수자야 도시의 850년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에는 젠지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을의 부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젠지는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추장과 긴타를 찾아갔습니다. 젠지는 추장에게 그가 그 사람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추장은 물론이라고 대답하며 그와 계속 함께 다니며 모든 것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장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젠지는 긴택에 추장이 모든 것을 말했는지 물었고 긴타는 추장이 그에게 딸이 있고 악마가 딸을 납치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젠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며 추장의 딸은 나츠라는 이름의 13살 소녀이며 추장이 그녀를 매우 귀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나츠는 창밖에서 자신을 납치하려는 악마를 보았고 그 악마가 내 딸을 돌려줘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긴타는 놀랐습니다. 젠지는 그 악마에게 나츠와 닮은 딸이 있어서 납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나츠는 젠지에게 다가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아버지인 촌장에게 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긴타를 만나자 자신을 보호하러 온 사람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너무 어려 보인다며 당장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젠지는 서두르지 말자고 했지만 나츠는 젠지가 쓸모없고 돈을 벌고 도망치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기회에 떠나는 게 좋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젠지는 아버지가 자신을 선택했으니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나츠에게 대답했습니다. 나츠는 젠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주인 없는 사무라이를 호위로 두는 것을 싫어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돈도 주지 않을 거라고 알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온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젠지는 긴택에 그들은 창피한 가족이고 전혀 사교적이지 않다며 긴택에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츠의 방으로 옮겼고 젠지가 나츠를 놀라게 하며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젠지는 그녀가 새로운 경호원을 해고했으니 그녀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도록 대신 자신이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츠는 그가 자신이 모든 것을 거짓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심스러운 사무라이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젠지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족장이 그녀를 매우 깊이 사랑하고 항상 그녀를 우선시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츠는 자신이 그의 친딸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녀는 악마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스러워하며 젠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젠지는 나츠를 걱정하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악마가 젠지 앞에 나타나 다가오며 내 딸을 돌려줘라고 되풀이했습니다. 젠지를 잡으려 하자 긴타의 일격에 손이 잘렸습니다. 긴타는 악마의 이름을 물었지만 악마는 계속 내 딸을 돌려줘 라고만 말했습니다. 긴타는 악마를 완전히 제압하는 또 다른 일격을 가한 후 나츠에게 자신의 전문가 수수료로 얼마를 받아야 할지 물었습니다. 나츠는 긴택에 악마가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긴타는 악마가 죽으면 킨 연간이 연기가 난다며 그렇게 악마가 죽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긴타와 젠지는 젠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젠지는 긴택에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택에 악마가 다시 올 거라고 경고해줬으니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있어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긴타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악마가 젠지의 딸을 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궁금해서 나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젠지는 나츠는 족장의 친딸이 아니라 족장 가문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두 사람 모두 죽었고
긴타가 걱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악마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족장이 나츠를 입양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는 족장의 아내가 악마에게 죽고 아들은 도망쳐 돌아오지 않았으며 족장은 가문의 완전한 파멸을 악마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츠가 악마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왜 그녀를 돌봤겠습니까? 나츠와 장군이 밤에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장군은 나츠에게 새로운 경호원들과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지 물었습니다. 나츠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자신도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장군은 어떤 좋은 아버지라면 딸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츠는 아버지에게 왜 그 경호원을 임명했는지 물었습니다. 장군은 최근 에도의 악마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동시에 악마와 맞서 한 방에 악마를 죽인 남자에 대한 소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츠는 그 사무라이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장군은 그렇다고 확인하며 그 사무라이는 돈만 준다면 어떤 악마든 죽일 것이며 자신은 그를 신뢰했기에 그를 나츠의 경호원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츠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가 악마에 대해 말한 것을 믿으신 거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츠의 방 앞에서 아침으로 장면이 바뀌면서 나츠는 무서운 이야기는 직접적인 이야기에서 민담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대뇌되었다. 이후 그녀는 우두머리 집 하인이 아들의 납치와 악마 때문에 아내를 잃은 일, 그리고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며 소녀를 입양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꼈다. 무서움을 느낀 나츠의 방으로 장면이 바뀌고 그녀는 방문을 열고 젠지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다. 젠지는 자신의 기회를 기다리고 어제의 기회를 만회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고 대답했다. 나츠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젠지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용서할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나츠는 좋은 곳에 데려가 놀게 해준다면 용서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젠지는 좋다고 대답하며 멋진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다. 나츠는 긴택의 이름을 물으며 아버지가 긴타를 매우 신뢰했고 자신도 긴타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긴타는 나츠네 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대답했다. 나츠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다. 날 입양해서 나 혼자 사는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안 사랑할 이유가 있나요? 긴타는 행복한 작은 가족이라고 말하며 아니 추장이 널 정말 아끼는 것 같아 라고 덧붙였고 나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자 긴타는 추장의 잃어버린 딸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나츠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화를 냈다. 긴타는 나츠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했다. 나츠는 악마와 인간 사이에 아이가 생길 수 있냐고 물었다. 긴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나츠는 그럼 내가 나타나는 악마에게 속한 걸까? 라고 말했다. 긴타는 나츠에게 그 악마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나츠는 어떻게 아냐고 물었다. 긴타는 그 악마가 누구인지 알고 오랜 역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나츠는 긴택에 정말 그러냐고 물었다. 긴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신시켜주며 젠지에게 악마는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는지 물었다. 젠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매우 명확하다고 아니면 내 정보가 잘못된 건가 라고 말했다. 긴타는 악마가 태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두 악마가 함께 아이를 낳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은 악마가 인간을 쾌락을 위해 범한 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악마가 태어나는 것이다. 순수한 감정, 특히 쓰라린 분노 질투, 슬픔 집착과 같은 어두운 감정을 통해 그 감정들이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응고되어 형체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난 악마는 감정이 육체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츠는 무서워하였고 악마가 다시 나타났다. 긴타는 악마에게 다가가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악마에게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해 쓰러뜨린 후 나츠에게 그를 죽일까 하고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감정이 그가 그녀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한 것이며 그가 그녀의 혼란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반응으로 거기에 있었고 그것은 다시 그녀의 아버지의 관심을 그녀에게 집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짜 딸처럼 대해지기를 원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갑자기 그녀는 그 악마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녀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나츠는 고통을 느끼며 그를 멈춰달라고 애원했고 그 추악한 악마가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긴타는 그 악마가 그를 죽인 직후에 돌아올 것이며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츠는 긴택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긴타는 그녀에게 그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고 그를 죽여달라고 나에게 부탁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츠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약함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 악마가 자신을 공격하며 여왕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와서 진심으로 인정해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추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제 그것들은 현실이 되었다. 그 악마는 바로 그녀였고 죽여야 할 사람 또한 그녀였다. 징이는 죽여야 할 것은 그녀가 아니라 악마뿐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악마가 나츠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상관없었다. 그는 나츠의 손을 잡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와 지도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서로를 아끼고 있으며 지도자 또한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둘 다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거나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기에 그녀는 진짜 가족처럼 솔직하게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츠는 긴택의 악마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긴타는 악마 앞에 서서 준비를 하고 괴물을 둘로 쪼갤 만큼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흰 연기를 보고 진기는 이번엔 죽었나? 라고 물었습니다. 긴타는 물론 죽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나츠는 잠자리에 들었고 긴타는 그녀의 방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악마는 다시 나타나 속으로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악마가 나츠의 감정 때문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며 이 땅에는 악마가 될 수 있는 다른 공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기의 말, 즉 지도자의 아내가 악마에게 죽었다는 말과 악마가 아내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한 말을 떠올렸다. 그가 말한 딸은 지도자의 아내 스즈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였다. 긴타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악마에게 그를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이름을 말해 달라고 했지만 악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딸을 돌려줘 라고 되풀이했다. 긴타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야지 미래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니 편히 잠드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를 죽였고 다시 한번 그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긴타는 진기의 집으로 갔다. 진기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해준 일에 감사하다고. 나츠는 그에게 감사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 해보겠다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말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긴타는 감사할 필요 없다고 말했고 회사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그건 일이 아니었고 빚을 갚는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면 강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어렸을 적에는 자신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정의되었고 해를 끼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동생과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는 우리 행동의 표면 아래에는 감춰진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은 너무 어려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는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것에 대해 속죄하고 싶어 했어요. 나츠는 그가 하는 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긴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다입니다. 나츠는 긴택에 나에게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떠난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리더는 진기와 나츠에게 합류하여 긴타가 떠났냐고 물었습니다. 진기는 당연히 떠났지만 리더님도 우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러 왔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리더는 긴타가 그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징이는 나츠도 그랬다고 했지만 너는 그를 많이 신뢰했잖아. 그렇게 신뢰한 이유가 있었어. 우두머리는 진기에게 바보 같은 질문은 하지 말라고 했어. 자기 아들을 잘 믿는 건 당연한 아버지의 자세라고 말했지. 그리고는 일하러 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깎인다고 진기에게 말했어.
징이는 그러기 싫다며 즉시 가겠다고 했어. 나츠는 아버지에게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 우두머리는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했어? 이게 무슨 변화죠? 나츠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베푼 친절에 보답해 달라고 부탁하셨다고요? 리더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아이들이 아버지의 친절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행복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떠났고 그녀는 그를 돕기 위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긴타는 주방장이 직접 요리를 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의 딸 오비가 그와 함께 일했고 그는 그녀에게 긴택의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비는 그대로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이후 오비의 아버지는 긴택의 거리에 살인자가 숨어 있다며 딸의 안전을 매우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제께서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긴타는 황제에 대해 말할 때는 조심하고 말씨를 가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비의 아버지는 동의했지만 특히 10일 전에 상속받은 이 식당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낮은 가격의 주인에게서 식당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긴타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비의 아버지는 긴타의 세련된 취향을 칭찬하며 그의 식당이 유령 도시 같다며 5일 연속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비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계속 말하면 단골 손님마저 잃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이야기하는 것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긴택에 음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긴타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양이 너무 적다고 대답했다. 오비의 아버지는 긴타의 솔직함을 인정하며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이 이 도시 최고의 요리사라고 말했다. 긴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비의 아버지는 모두에게 각자의 문제가 있다며 긴택에는 과거가 좋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랬나? 긴타는 분명 그렇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오비의 아버지는 긴택에 자신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긴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오비의 아버지는 긴택에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긴타는 자신이 악마 사냥꾼이라고 대답했고 그 말에 오비의 아버지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지금 아틀란으로 향하는지 물었고 긴타는 확인했습니다. 긴타가 떠나려고 할 때 오비의 아버지는 그에게 살인자에 대해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살인자는 전혀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들은 훼손된 채 발견되었고 시체의 수가 심각했습니다. 그는 최근 발견된 시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그들은 살인자에게 공격당하거나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악마가 그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긴타는 오비의 아버지에게 범인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는 범인이 에도 지역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오비는 긴택에 잠복해 있는 범인들과 악마들이 매우 무서우니 거리는 위험으로 가득하니 밤에 외출할 때 매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긴타는 자신은 밤 외출에 대한 충고를 들을 만큼 어리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비는 그런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후 긴타는 시라시비 다리로 이동하여 오늘 범인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비명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달려갔고 거기서 여러 남자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남자들이었고 여자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살인마는 그를 공격하여 부상을 입혔고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긴타는 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살인마는 긴타의 등을 찌르고 도망쳤습니다. 긴타는 그 힘이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고 그래서 다시 공격해 주기를 바란다고 자신 안의 악마의 힘으로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마는 다시 한번 긴타를 공격했지만 긴타는 살인마의 검을 부러뜨리고 공격을 시도했지만 빗나갔습니다. 긴타는 살인마에게 다시 시도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살인마는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긴타는 살인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살인마는 자신을 무스키라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긴타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무스키의 이름은 그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스키는 싸울 의도가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긴타는 그것이 매우 우스웠다며 그에게서 정반대의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스키는 긴타가 살인마라고 믿었고 그런 짓을 한 자는 악마라는 소문이 퍼져 악마의 냄새를 쫓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긴택에 이르렀고 긴타가 그를 살인마라고 부르자 자신이 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긴타는 무스키에게 왜 악마가 연쇄살인마를 사냥하는지 물었습니다. 무스키는 누군가가 보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무스키의 집으로 갔고 무스키는 긴택에 독이 들지 않았다고 안심시키며 음료를 권했습니다. 긴타는 독이 들었다 해도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스키는 악마들은 성장하면서 인간으로 나타나 사회 속에서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긴택에 악마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무스키는 그 자신이 그 단순한 집에 살고 있다고 긴택에 말했습니다. 긴타는 사실 자신은 특별한 악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스키는 그가 가진 힘은 투명화 능력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은 고위급으로 분류되는 큰 악마 중 하나이며 100년 동안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긴타는 그래도 자신은 여전히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스키는 그들이 육체적인 힘이 아닌 각성한 힘 때문에 우월하다고 여겨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악마들 중에도 여전히 느리고 약한 자들이 있으며 그는 자신이 그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긴타는 그가 연쇄살인마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까요? 무스키는 이를 확인했고 긴타는 자신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긴타는 무스키에게 자신의 말도 믿겠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무스키는 그 말에 감사를 표하며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긴타는 내가 연쇄살인마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말 없이 나를 공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스키는 긴택의 실종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긴타는 피해자 수와 실종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앞서 여자의 비명을 들었지만 시체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무스키는 그것이 맞다고 확인하며 범인이 항상 여성을 납치했기 때문에 남성만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긴타는 무스키가 어떻게 확신하는지 물었다. 무스키는 범인이 자신과 함께 있던 아내 하츠오를 납치했다고 답했다. 그는 악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달 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10일 후 그는 강 근처에서 그녀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가 이야기한 경찰은 그녀가 끔찍하게 강간당했다고 말했고 하츠오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렇게 죽는 건 아니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 무스키는 자신이 인간으로 살았지만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그런 짓을 하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간 저주받은 괴물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느꼈다. 그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기에 긴택에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요청했다. 긴타는 악마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며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무스키는 따로 정보를 수집하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긴택에 이 일을 끝내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긴타는 무스키에게 복수심인지 묻는다. 무스키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긴타는 그에게 살인자가 악마든 인간이든 그 목숨을 빼앗는 짐을 져야 하며 그럴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조언했다. 무스키는 긴택의 악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조차도 말했다. 긴타는 함께 일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무스키는 아무런 성과 없이 또 하루를 지쳤다며 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일하는 것뿐이었다. 긴타는 동의했다. 그 다음 그들은 무스키의 집으로 가서 무스키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긴타는 무스키에게 왜 자신의 누나를 쫓는지 물었습니다. 무스키는 돈 때문이라고 말하며 악마를 증오하고 악마를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스키는 악마를 죽이는 대가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긴타는 그것이 무스키에게 문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무세우키는 긴타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그 돈으로 산 술을 마시며 앉아서 즐기면서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무스키는 웃으며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긴타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특정 악마를 막는 것을 자신의 평생의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무스키는 그 악마를 막는다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리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긴타는 원래 인간이었지만 악마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는 것을 보고 악마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인간을 위협하는 악마들을 죽이는 것은 그에게 당연한 일이었다. 무스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마를 살려두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긴타는 수존이 악마가 되었을 때를 떠올리며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내의 복수를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겁니까? 무스키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간으로서 살아온 유일한 이유는 폭력을 싫어하고 인간에게 쫓기거나 동족과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삶뿐이고 아내가 제 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혼자 살면서 아내의 무덤을 돌볼 것입니다. 긴타는 그가 충분한 이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말했지만 그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는 누이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트옵이라는 식당으로 옮겼고 긴타는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비는 긴택에 물었습니다. 범인을 찾았어요. 긴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오비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직업이 악마를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살인범에 대한 소문을 쫓는 게 당신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긴타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비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친구 당신도 힘든 일이죠. 생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긴타가 오비에게 말했어요. 너처럼 훌륭한 웨이트리스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설 거라고. 그리고 에도의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고 생각해요. 오비의 아버지가 물었어요. 오비에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 긴타가 대답했어요. 10점 만점에 8점 정도요. 오비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싶었다며 긴타의 안목이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오비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무슨 큰일이에요? 아버지는 대답했어요. 네가 인생에서 진지한 연애를 한 적이 없다는 게 다행이야. 오비가 말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 긴타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오비는 걱정 마세요. 언젠가는 독립할 계획이지만 그때까지는 당신의 효녀처럼 행동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겠다 라고 말했고 오비는 긴택에 사과했습니다. 긴타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아버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비는 물론이죠. 제 자랑이시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긴타는 너의 아버지도 그런 분이 아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오비는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긴타는 나는 수존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수존이를 정말 끔찍하게 대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존이를 때리면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존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죠.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오비가 그에게 물었어. 아버지가 싫어. 긴타는 대답했어. 아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해. 다만 아버지가 바랐던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 후 우리는 무스키와 긴타가 있는 다리로 이동했어. 무스키가 긴택에 물었어. 무언가 알아냈어. 긴타는 아니라고 했어. 무스키가 대답했지. 또 다른 무의미한 수색이었어. 그러자 긴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스키는 그를 따라가며 말했어. 최근에는 납치나 폭행 사건이 없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어. 그때 무스키는 긴택에 멈추라고 했고 저기 봐 긴타라고 말했고 저 여자가 오비야. 무스키가 물었다. 그 여자 알아? 긴타는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주인의 딸이야 라고 대답했고 무스키는 말했다. 그럼 혼자 다니는 건 좋지 않아. 긴타는 무스키에게 내가 갈게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오비는 긴택에 오늘 달이 참 아름답네요 하고 물었다. 혼자 오셨어요? 그는 아니 친구랑 같이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뒤를 돌아봤지만 무스키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사라졌다. 무스키는 그에게 나는 그녀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했고 그 살인마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주저하지 말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라고 조언했다. 오비는 긴택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고 그녀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꽃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며 꽃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겨울에 피는 꽃이며 최고의 꽃 종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긴타는 정말 예쁘네요.
이런 꽃은 처음 봐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희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모양도 아름답고 봄에 피는 꽃이에요. 꽃이에요. 진타는 아빠가 걱정할까봐 오비에게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오비는 알겠어요.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타와 카키는 카키의 집에 갔고 카키는 진타에게 좀 쉬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진타는 카키에게 내가 그렇게 걱정돼 보여 라고 물었습니다. 카키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너무 무리한다고 말해도 될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타는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이 일을 위해 살아왔어. 카키는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가끔은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목표만 쫓다 보면 삶이 재미없어질 거예요. 긴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저에겐 이 목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는 카키에게 미안하지만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카키는 알겠어요 하고는 꽃다발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긴택에 물었다. 이 꽃 이름 아세요?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프니오도라예요 라고 말해주었다. 가을에 영양분을 저장했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을 피운답니다. 긴타가 말했다. 이 꽃은 향이 강하네. 카키가 물었다. 향긋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꽃은 봄의 도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긴타가 덧붙였다. 이 약초들은 끓여서 수프에 넣으면 소화제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살던 마을에서는 자주 사용했어요. 어릴 적 친구가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 친구는 먹을 수 있을 때마다 단 것을 먹었고 과식으로 배가 아플 때마다 이 약초로 통증을 완화했어요. 카키가 긴택에 물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그녀가 매력적이었냐고요? 긴타는 대답했죠. 그녀는 항상 저를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카키는 놀리듯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가 메밀국수를 좋아하고 꽃을 감상하고 소중한 추억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임무, 완수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목표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끔 휴식을 취하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꽃이 온통 피어 있는데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둘러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을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카키의 집에 갔고 긴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카키는 대답했습니다. 과잉보호는 정말 머리 아파. 긴타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카키는 긴택에 왜 그렇게 자기 걱정을 하는지 물었고 긴타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무사히 집에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긴타는 언젠가 카키에게 다양한 꽃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다음에 햇살 좋은 날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키는 동의했고 떠났습니다. 곧 무세우키가 긴타 옆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좋은 여자애네. 그러고는 츠지기리시에서 범인을 계속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리로 이동하여 요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소녀가 다리를 건넜지만 요괴의 공격에 무스키가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괴는 긴타를 공격했고 거의 맞을 뻔했지만 긴타는 검으로 공격을 막았습니다. 괴물은 긴타를 밀쳐내고 소녀를 공격했지만 무스키의 영혼이 개입하여 소녀를 구했습니다. 긴타는 매우 놀랐습니다. 긴타는 요괴를 공격했지만 요괴는 공격을 막고 도망쳤습니다. 긴타는 요괴를 물리치지 못한 것에 대해 무스키에게 사과했습니다. 무스키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계속 쫓겠어요. 어쩌면 그게 숨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긴타가 그랬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무스키가 대답했어요. 찾을 때까지 계속 올 거라고.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는 긴택에 말했어요. 그 여자애 좀 돌봐주라고. 그 여자애가 긴택에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어요. 일어서자마자 그녀는 말했어요. 당신의 차가운 태도가 정말 추억을 되살리게 하네요. 날 기억 못한다고. 긴타 나츠 씨죠. 그래서 날 잊지 않았네? 긴타 예전보다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나츠 물론이죠. 벌써 3년 전이니까요. 전혀 변함이 없네요. 긴타 당연히 저는 안 늙었죠. 나츠 그런 말은 여자들을 많이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긴타가 나츠에게 물었다. 이렇게 늦게까지 늘 돌아다니는 거야. 그녀는 말했다. 아니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어. 긴타가 물었다. 아버지 일을 돕고 있는 거야. 그녀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나는 효녀니까. 긴타는 말했다. 많이 변했네. 웃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워졌어.
나츠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덧붙였다. 영원히 아이로 남을 수는 없잖아. 갑자기 젠지가 나타나 나츠에게 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는 그녀를 놀리며 아직 어리다고 말했다. 나츠는 그의 목소리에 놀라 도깨비라고 생각했다. 젠지는 너무 늦었으니 데리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이 너무 차갑다고 말했다. 긴타는 젠지에게 오랜만이라고 인사했다. 젠지는 긴타와 나츠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데이트니. 긴타는 나츠가 도깨비에게 공격받았다고 설명했다. 젠지는 머스키의 시체를 보고 당황하여 나츠를 붙잡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츠는 그를 안심시키며 겁먹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체는 악마가 아니니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타는 내가 잠시 살인자를 추적하고 있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츠가 공격받은 것은 단순한 우연일지도 몰라요. 젠지는 또 다른 악마인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긴택에 아직도 그 일에 집착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나츠는 이상하게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젠지는 말했어요. 당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나츠는 긴택에 물었어요. 이제 뭘 할 거냐고. 그는 대답했어요. 아직도 유령을 쫓고 있다고. 그는 필요한 게 있으면 소바 가게에서 자신을 찾으라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젠지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는 덧붙였어요. 이제 가겠다고. 나츠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긴타가 떠나려고 하자 젠지는 그를 멈추고 제안했어요. 요괴를 찾는다면 야나카시의 폐사찰에 가보라고. 주지스님이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사람들은 매일 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악마가 산다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긴타는 절 이름을 물었습니다. 젠지는 미즈오 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면은 여전히 악마를 쫓는 무스키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악마가 도시에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그의 아내가 납치되어 살해에 당했던 때를 상기시켰습니다. 무스키는 자신의 투명 능력을 사용하여 악마의 소굴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악마가 시체를 먹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단검으로 공격했지만 짐승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악마는 그를 쓰러뜨리고 식사를 계속한 후 사라졌습니다. 후에 긴타는 악마의 소굴에 도착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무스키를 발견했습니다. 무스키는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는 이곳이 악마가 시체를 먹는 곳이며 그의 아내를 죽인 악마와 같은 악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긴택에 부탁하며 단검을 건넸습니다. 카타노이드에서 만들어진 이 단검은 악마를 죽일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단검으로 제 아내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긴타가 그에게 말했다 그러시죠? 하지만 당신의 힘을 빌려주세요. 무스키가 대답했다 물론이죠. 가까운 친구가 부탁했으니 필요한 만큼 제 힘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당신을 돕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긴타는 무스키의 힘을 흡수했다. 그 후 무스키는 악마들, 즉 자기 종족들 속으로 들어갔고 과거 아내를 처음 만났던 때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이 악마임을 고백했던 때를 떠올렸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말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도 악마도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 말에 무스키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고는 현재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죽음 후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긴타는 말했다. 내 소원은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 후 악마는 계속해서 시체들을 가져와 먹어치우며 도시 사람들을 지켜보았고 밤에 그들을 먹을 계획을 세웠다. 악마가 제자리로 가서 한 여자를 먹어치우려 할 때 긴타는 무스키의 힘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하여 악마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공격을 가했고 악마는 격렬한 고통을 느꼈다. 긴타는 악마에게 말했다. 내 마음은 내 모습만큼이나 원시적인 것 같군. 그러자 악마는 긴택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지만 긴타는 모두 피했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악마의 힘을 드러냈다. 그는 악마에게 말했다. 이 숨겨진 힘이 바로 너를 죽일 힘이다. 그리고는 악마를 공격하여 그의 목을 베었다. 그 후 긴타는 악마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해줘. 그는 많은 희생자들이 실종되었고 살해된 희생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신은 남자들을 바로 죽이고 여자들을 여기로 데려와 먹어치우죠. 그래서 시체가 쌓이지 않는 거야. 하지만 문제는 무스키의 아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거야. 그러니 무스키가 사냥하던 적이 아직 있다면
그의 아내의 시체가 어떻게 발견될 수 있지? 그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긴타는 대답했다. 그는 당신과 같지만 여자를 먹어치우는 대신 탐욕으로 악마를 먹어치우는 자입니다. 내 힘을 흡수하겠다. 그에게 물었다. 대시인가? 그는 답했다. 짧은 시간 동안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작동시키면 공중에서도 발판 삼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능력이죠. 내 힘은 알겠지만 내 마음은 어떠냐? 그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그가 무스키의 아내 하츠오이며 도시 사람의 손에 죽어 악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악마는 죽었고 그에게서 하얀 영이가 피어올랐다. 긴타는 말도 안 돼 라고 외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우리는 카키 아버지의 가게로 갔습니다. 카키 아버지는 딸 카키에게 물었습니다. 겐타 씨는 왜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카키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쿠사에 갈 때 그를 만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이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도시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일이 끝나지 않았을까? 카키는 말했습니다. 겐타 씨는 악마들이 아직 소탕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하츠오를 죽인 사람들, 지금은 다른 표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로 갔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말했어? 지난 표적은 정말 좋았다고. 남편 무스키를 여러 번 부르며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더욱 흥미진진했지. 그때 겐타가 나타나 공격하여 둘 다 한 방씩 맞고 죽었어. 그리고 무스키의 단검으로 찔러놓고는 무스키 내 소원을 이뤄줬다 라고 말하고 떠났어.